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했던 부분이요.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 기계적인 부분이거든요. 기계적인 부분은 다들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듣고는 몰라요. 몇 번 써봐야 알죠. 이렇게 노가다로 몇 번 써보고 이렇게 해보면 아시게 돼요. 아주 기계적인 부분이고요. 절대 하실 일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재무제표들이 만들어진다. 그까지만 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변호사 일을 하시거나 뭐 회사에 나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거래건에 대해서 얘를 까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면 붕괴를 딱 들여다보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반대 계산과목이 뭐가 있는지 알면 이게 왜 생겼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다시피 원인과 결과로 나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분계장 하나 갖다 놓고 보면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금 시간부터 뭐 할 거냐면요. 회계신문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경제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상법 하시면서 이슈가 발생했던 부분들, 걔가 왜 생기고 그런 일들이 뭐 때문에 생기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굳이 해결은 잘 안 되겠죠. 뭐 회사와 관련된 다 돈이거든요. 돈과 관련된 문제는 돈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분계는 다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분계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제가 쭉쭉쭉 적어놨습니다. 그거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이제 이것저것 이해가 많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주학원을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가상으로 한국학원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사업을 딱 시작할 때요. 시작할 수 있는 종류가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이라는 제3의 실체를 세우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자가 돼서 시행하거나. 그래서 흔히 내가 되는 거를 개인사업자라고 하고요. 법인 세우는 거 법인사업자라고 하죠. 그 법인은 이제 민법에서 보시면 세운 절차가 아시잖아요. 상법에 회사 주식회 세우는 절차이고. 근데 상법책 보시면요. 뭐 법인 사업자를 하는 이유 귀찮습니다. 뭐 세우기도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뭐 회계처를 따로 해야 되고 뭐 세법상 봐준 것도 잘 없고 그런데 뭐 하는 이유가 뭐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서 뭐 책임이 제한되고 거대한 자본을 모을 수 있으면 뭐 기타 등등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뻥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요. 내가 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돈으로 다 사업할 수 있으면 아무도 그 짓 안 해요. 남의 돈 땡겨다가 남의 돈 5%에 땡겨다가 내가 8%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3% 먹자고 하는 게 사업이거든요. 3%밖에 못 먹냐라고 말씀하시지만 100억에 3%면요 3억이고요. 1년에 먹을 수 있는 돈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억짜리 회사는 구멍가게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최하 감사 대상이에요. 구멍가게라고 부르고요. 100억짜리 회사를 우리나라에 몇 개 있냐면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19,530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되신 분들은 안 계시죠? 19,530 몇 개의 대주주가 계실 거고요. 그분들은 분명히 5명 정도의 가족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이런 그런 100억 이상의 회사를 가진 집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저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아무튼 회사를 세워서요. 은행에 가면요. 뭘 요구하냐면요. 지급보증서라고 그래요. 대표이자 지급보증 혹은 담보대출 내라. 그러니까 물상대임이라고 물상보증. 담보를 내놓을 테니 네가 보증을 쓰든 뭐 어디 가서 보증서를 끊어오든 뭔 수를 내라.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거 하나 딱 사인하는 순간 회사와 나는 경제적으로 동일체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요.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모든 상법책에 나오는 그런 화려한 어구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짓 하냐? 왜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시면요. 제가 12페이지에 세율 적어놨거든요. 과세표준이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번 돈. 보시면요. 2억 이하, 1억 얼마쯤 벌었다. 고시민적으로. 소득세가 얼마 되냐면요. 35% 돼야 돼요. 1억 얼마 벌었다고 하면. 물론 1억 얼마 전부 다 35% 맞지는 않고요. 그 밑에 금액이 좀 작게 맞긴 하니까 평균 내면 20% 될 거예요. 20 몇 프로 정도? 근데 보시면 법인세는 10%예요. 반밖에 안 되시죠?
물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나가는 게 반토막입니다. 좀 화끈하게 벌어보시겠다는 분, 200억 추가 이런 거 보시면 거의 반토막이죠. 개인 사업으로 200억 버시면요 40% 세금 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선배, 어디 모임 갔더니 선배분들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무역업 하시는 분인데 세금만 50억 내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법인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인을 세우는 짓을 다 합니다. 사실 세금 때문이라고 그냥 보시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독립하시게 되면 다 3, 3, 5 모여서 별산제 법무법인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마치 회계서류상은 한 개의 회사인 것처럼 그래서 낮은 법인세율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안에서 이제 월급이랑 나눠 가지게 되는 그거 나누는 거 회계사들이 하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씩 주시면 이제 해줘요 제가. 나한테나 주시면 제가 그것도 잘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설립했다고 보면요 12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그냥 아까 보시다시피 설립하면 현금 100만 원 들어오고요. 현금 100만 원 들어오고요. 왜 들어왔냐? 자본금 100만 원. 내가 이 회사를 100만 원짜리 회사를 세웠습니다라는 이 구구절절한 말을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아 얘는 100만 원 현금을 세웠구나.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군요. 현물 수출자죠. 자본금이 들어오는데 건물 들어온 거예요. 건물로 자본금 나입한 거예요. 현물 출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장을 까보면 이 회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거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밥 먹고 다니는 거 다 전표로 남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술집 이름 이런 거 가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회계처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는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행동하고 나면 돈 재산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수준하나 그게 결론이 난다. 이 행위도 하고 나면요 돈 들어갑니다. 돈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냐면요 설립 등록세 등록세 내셔야 돼요. 지방세로 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짜는 금액은 아닙니다. 1000분의 4 0.4%죠. 아무것도 안 하고 도장 찍어주고 0.4%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사람 모이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렇지만 사람 자꾸 모여요. 그래서 서울 근처에 법인을 세우시면 3배 중과십니다. 1.2% 내셔야 돼요. 맞죠? 0.4에 3배 중과면 1.2% 내셔야 되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 세금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세가 하나 있으면요. 그 뒤에 목적세가 따라다녀요. 월급 받으셔서 소득세 내시면요. 거기에 뭐가 붙냐면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내는 소득세의 10%를 또 지자체 또 내야 돼요. 등록세 마찬가지로 1000분의 4에 대항하는 20%를 또 지방교육세입니까? 지방교육세로 교육세네. 교육세로 납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세 1000분의 4 내셔야 되는 거고요. 다들 서울을 안 떠나고 싶으시니까 이만큼 내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또 등록세 붙으니까 지방교육세 붙으니까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제가 5천만 원짜리 회사 제가 작년 겨울에 세워보려고 이렇게 부탁받은 데에서 세워보려고 한번 알아보니까 법무사 수수료까지 해서 120달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우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랬더니 과천에 세운다고 했었는데 하루로 된대요 법무사.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회사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세워봤어요. 하나 세웠거든요. 용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 재택 창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인터넷으로만.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넘게 걸리고요. 전화 계속 해야 되고요. 저 여기서 계속 전화했었거든요. 대신 본부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하니까 사업자 돈 나왔어요. 어제 나왔거든요. 찾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이 뭐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그냥 예로 10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 10만 원 딱 하면 대통령에서 10만 원 나갔잖아요. 왜? 법인 설립 비용.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 뭐 회의 감사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회의가 있었으면요, 얘가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의무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지. 회사가 이것만 더 적어놨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얘를 빼먹었거나, 혹은 실제가 이게 아닌데 이걸 적어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그럼 담당자가 이제 그게 왜 그래? 이제 그 자리에 피하죠. 그러면 끝까지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실질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저 술 먹은 거 텔레비 정도로 사람 봤어요. 회의 감사하는데 그 사무실 텔레비가 없거든요. 42인치 TV 그 카드 영수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내놓으시라고 어딨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나가고 갑자기 여직원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파견직 여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 여직원 파견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여직원은 뭘 하겠어요? 그 여직원은 그냥 그때 좀 풀밖에 안 붙이는데. 자기는 뭐 텔레비 전표 텔레비라고 적어놓은 거래. 텔레비 언제부터 자기 모르는데 본 적도 없대요. 따라갔죠. 술 먹은 거 적혀 없어가지고 붙여놨대. 술 먹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표를 이제 까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비용 들어갔고요. 네. 법인 설립법 관련해서요.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가상납입 많이 들으셨죠? 네. 이거는 뭐 법상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해도 된다면서요. 한국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효하게 인정해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은행이랑 통정한 거 빼고는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최소 자본금 없어졌죠. 우리나라 가상납입 다 하니까. 그럼 두 번째 현물출자. 현물출자 문제는 10만원짜리 건물 집어넣고 100만원을 잡으면 안 되니까. 상법상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본 뭐 충실 의무는 기타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들의 싸구려 땅을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원래 1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으로 집어넣으면 자본금 엄청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려주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이놈의 회사를 아들한테 바로 주면 주식 바로 줬다가는 한국세 50%거든요. 증여세 50%고요. 50%를 그냥 뜯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들의 싼 땅을 그냥 이 회사가 비싼 돈 주고 출자받는 거예요. 평가만 해서. 그러면 갑자기 이 회사의 지분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 아들의 지분이. 그래서 회사 넘기는 거죠. 그런데 활용되지 말라. 그래서 현물출자를 막아놓고요. 사실상 막아놓은 거죠. 뭐 검사에도 오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현물출자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어떤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그럴 텐데 부동산이라는 현금화하면 엄청나게 많이 날아갑니다. 양도세 날아가죠. 거래비용 날아가죠. 그 다음에 이게 큰 땅들을 팔려고 하면 그 시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집이 어려워 보인다 보다 그러고는 싸게 살려고 한대요. 시가가 100억이라 그래도 100억에 안 팔려요. 뭐 70억, 80억 정도는 줘야 이렇게 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날아가니까. 네, 그래서 현물출자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속이나 뭐 불법 상속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비성적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잘 보겠다. 이게 이제 현물출자에 대한 컨셉이고요. 네. 그 다음에 순환출자예요. 제가 수업 듣는 최 교수님께서는 순환출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순환출자가 막고자 하는 그런 무슨 자본이죠? 어떤 가상 의결권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제목 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요. 제가 사업하시는 사업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업은 앉으셔가지고 생각하시다시피 뭐 빵집 열어서 빵 열심히 팔아서 하는 게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은 한국에 없어요. 제가 A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A라는 회사를 세워요. 어떻게 세웠냐면요. 현금 100만 원을 넣고요. 자본금 100만 원을 넣어서 이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얘가 뭐 하냐면요. B를 세워요. 이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현금이 아니라 이제 바뀌겠죠. 투자 자산으로, 투자 주식으로.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현금 100만 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자본금 100만 원이 생기죠. 그렇죠? 또 뭐냐면요. 얘가 C라는 회사를 세워요. 얘는 B 주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얘는 C 주식을 갖고 있죠. 그럼 얘도 현금 100만 원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럼 자본금 100만 원을 들어와요. 그렇죠? C는 뭐 하냐면요. 박예준한테 A 회사 주식을 사요. 자, 박예준은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얘가 최종적으로 현금을 저한테 줬잖아요. 그 제가 갖고 있던 A 회사 주식 갖고 왔잖아요. 저는 땡전 한 푼도 없이요. 회사를 3개를 세울 수가 있어요. 3개만 되겠습니까? 이 회사? 10개, 100개 더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요것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배짱이라면요. 그 다음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 주식을 담고 멀쩡한 회사잖아요. 얘도 멀쩡한 회사잖아요. 겉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뜯어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회사들이에요. A 회사가 야, 나 B 투자 주식 100만 원씩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깔끔하게 50만 원만 빌려줘. 차입 땡겨봐요. 뭐요? 땅 사줄게요. 땅을 사. 그리고 이 땅이 오르기 기다리겠죠. 옛날에 올랐어요. 얼마씩 올랐냐면 50배씩 올랐죠. 강남에 있는 땅들은 얘만 그 짓을 하겠습니까? 얘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한 50만 원 필요해요. 땅 사요? 올라요. 얘도 그 짓을 하겠죠. 올라요. 땅값이 오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장땡이에요. 맞잖아요. 50배씩 오르는데? 안 하면 바보죠.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걸 아니라고 부인을 못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짓을 하면서 땅에 50배씩 오르기 바라는 사람이 이걸 뭐 깔끔하게 뭐 3%, 3%짜리 빌려오겠습니까? 20%짜리를 빌려온다고요? 어디 어두비 시장에서 땡겨오기도 하고 땅값이 안 올라버리군요. 못 갚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빌려준 사람 바보 된 거잖아요. 어차피 실제적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3개 땅 중에 한 개만 빠거나 한 개만 문제가 생기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도 박살나고요, C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흥하면 다 흥하는 거고요,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선단식 경영이고요. 물론 무식하게 이렇게만 하진 않죠. 얘는 이제 뭐 자동차 회사고 얘는 조선 회사인데 자동차도 일부 있고 땅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행주자가 엮여 있어요. 그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안 해요.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장을 잘 돌려서 하겠다기보다는 이런 한 방을 노리는 거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흔들리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또 이 땅을 담궈서 돈 빌려 여기다 주고 뭐 얘가 지급보 좀 쓰고 막 이런 이제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대우그룹, 가깝게 CN그룹. 회계사들 일할 때 보면 이제 뭐 기업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 그리는 거거든요. CN그룹 그리다 죽어버렸어. 50몇 개인가 있는데 CN자 붙은 그
CN 해가지고 7가 조선인가 그 약자 C가 친거 그 회사가 많거든. 이런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얘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공정거래법으로 막고 있고 맞는 방식은 다른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말 못하고요. 너네 그룹사 안에는 그룹사에 포함된 애들은 출자 총액을 지정해 주겠다. 넌 얼마까지 투자해라. 넌 얼마까지 투자해라.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는 금액만큼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방식으로 총액 통제를 했었어요. 옛날에 출총제라는 거고요. 근데 요즘 없어졌죠. 출총제가 유명무실해졌고 또 이렇게 큰 금융사고나 이제 재벌 기업 사고가 터지면 또 생기겠죠. 이걸 뭐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순환출자는 그래서 하지 말라고는 재무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나쁜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회사 살림 부분을 다 해요. 회사를 다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범상치 않은 세계잖아요. 이게 무슨 이거라 계속 항상 보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학 서적, 뭐 우리나라 기업사 서적 이런 거 아무리 읽으셔도요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생겼구나라고 느꼈던 책이 뭐냐면요. 그 강남몽이라는 책이 있어요. 황석영 씨가 쓰셨죠? 강남몽이라는 그 상품백화점 사장님 얘기거든요. 상품백화점 사장님이 이렇게 적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일제시대 헌병시다발이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풍운의 세월을 살아남으셔가지고 상품백화점을 지었다가 거기서 상품백화점 자빠지면서 이제 같이 전문 그 내용 되게 짧게 홍보하는 책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어떤 경제학 서적보다도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한강이라는 책, 그 10권짜리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서 보면 허무하죠? 우리 아빠를 왜 이렇게 못했지? 이런 생각이 저는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기계 분석에 의하면 부자가 4종류가 있대요. 지나가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본인이 금융기관인 사람들. 우리나라로 이건희 회장님이나 정몽구 회장님. 그런 분들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신의 영역이니까 함부로 분석해서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가 상국형, 물려받는 사람들. 세 번째가 전문가형.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자수성가형 그러는데 상국형은 이제 물려준 사람 성격에 따라서요. 전문가가 물려준 상국형 부자면 전문가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자수성가는 아버지가 물려준 사람이면 이제 자수성가 형태를 띈다 이렇게 돼서 상국형도 그렇게 분석 대상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 대상으로 본 게 자수성가형과 전문가형으로 나눠서 보는데 전문가형의 특징은 이렇게 정제표를 그리면 자산의 대부분 손대가 될 거예요. 시간당 단가가 높아서 현금을 많이 벌어들였고 그 현금을 뭐 추가로 돌리는 목표를 하니까 부채를 땡겨오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서 자기 자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의사, 변호사 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변호사로 해도 저기 김현장의 김 변호사님 정도 월급 40억씩 되시는 분 그분 월급이 40억이죠. 김현장이 옛날에 5천억 번다는데 그분이 500억 갖고 하시니까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자수성가형은 뭐냐면 자산도 크고요. 부채도 크고 순자금을 먹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먹고 사는 거야? 위험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내가 감당을 해나가면서 이분들의 안 좋은 점은 언제든지 서울역으로 간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어떤 문제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채의 가치가 증가해버리는 상태가 도달해버리면 내 순자산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매우 얕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가셔야 되는 위험이 좀 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열심히 일해갖고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역을 각오하고 리스크를 지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